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두 번째 시간, 다양한 가족을 개입하기 위한 개입 기법들, 그 다음에 개입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보웬의 가족치료 모델과 사티어의 가족치료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뭐 가족치료 모델, 가족치료 이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가족 개입, 뭐 가족 개입 모델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 어쨌거나 가족을 개입하기 위한 또는 가족을 치료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웬과 사티어를 주로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가족 개입 모델 혹은 가족 치료 모델은 미누친의 모델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미누친의 모델을 우리가 미누친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은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가족 사정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미누친의 개념들을 많이 소개했어요. 즉 미누친의 개념은 경계, 내부 경계, 외부 경계, 하위 체계 이런 것들이에요. 주 개념이. 그래서 경계를 바로 세움으로써 가족 구조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게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를 이미 다뤘기 때문에 미누친 가족 치료 모델은 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보웬과 사티어를 다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족 개입 과정과 개입 기법을 다룰 건데요. 개입 기법이라고 하는 것,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입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뤘던 치료 모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모두 가족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가족을 개입하는 과정 속에서 다루는 기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웬과 사티어에서 소개되지 않은 기타 다른 가족 개입 기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보웬과 사티어가 중심이 되어서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보웬의 가족 치료 모델. 자, 보웬의 가족 치료 모델 또는 보웬의 가족 치료 이론은 보웬의 가족 체계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보웬의 가족 체계 이론은 보웬의 다세대 가족 체계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 보웬이 말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가족 내에서 보이는 문제 양상, 문제는 현재의 가족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은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졌다면 나의 엄마 혹은 나의 아버지가 원 가정을 떠날 때 그들의 원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난 해결됐어 하고 난 떠났어 하고 가족을 떠나왔어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현재 내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즉 지금 내 현재 핵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핵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았었던 문제들이 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낀 자녀에게서 문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한 형태로 가족의 문제가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닌 이전 원가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금 현재 가정에서 그대로 되풀이 되더라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다세대적인 문제다. 그래서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까요? 보웬은 정신과 의사고요. 이제 이 사람은 주로 정신분열증, 지금 조현병이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했죠. 더군다나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프로이드 그 정신분석 수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이론에 입각하여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이렇게 다가 보니까 그들은 하나의 정서적인 그런 묶음으로 되어 있더라. 정서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가 하나의 구성원에게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면 이게 뚜루룩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체계가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자, 이렇게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어떤 체계? 정서 체계로서 연결된 집합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 문제를 다가가기
다가가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었던 거는 그거예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환자를 보니까 이 환자와 이 어머니 사이에 굉장히 다른 일반적인 가족에서 보이지 않는 이상한 그런 게 얽혀 있는 게 보이더라. 그것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지하게 이렇게 끈끈한 얽힘이 너무 강하더라. 그 애착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공생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죠. 네가 죽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네가 살면 내가 살 것 같은 너의 삶에 나의 삶을 이렇게 확 오버랩시켜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한 몸처럼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양상이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자 사이에서 나타나더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 이론을 발달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웬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엄마와 자녀 사이에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끈끈한 이 관계는 실은 이 엄마가 지금 현재 모자 간의 관계를 보이지만 실은 이 엄마가 그 엄마의 원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현재 내 가정에서 보여주면서 내 자녀에게서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가족 체계를 이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족의 문제는 다세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세대로부터 문제를 파악해서 그 전 세대로부터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 심리적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보우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가족 치료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보헤는 가족을 다세대적 현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분석, 즉,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의 원가정, 그렇죠. 보통 3세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세대, 더 넓게 가면 4세대까지도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3세대에서의 어떤 가계 분석을 통해서 현재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했던 게 이제 보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호엔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자 공생 관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엄청나게 많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이더라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요, 과도하게 서로 정서적으로 너무 분화되지 않은 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누군가의 기대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엄마의 삶을 살고 내가 아빠의 기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아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엄청나요. 정서적으로 너무 얽혀 있으면 엄마의 기대와 아빠의 기대와 이들의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분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과도한 불안감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회는 그거예요. 가족 내에 서로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너무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과도하게 융합되어서, 즉, 하나로, 한 몸뚱이로 이렇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즉, 다시 말하자면 자아가 하나의 개체로 분화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족 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더 이상 유발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가족이 사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웬의 얘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가족 내의 구성원들 간의 자아 분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 분화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정서적으로 확 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네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엄마가 힘들면 나는 학교 가서 늘 불안해서 공부도 안 되고 친구랑 노는 것도 힘들고 이런 삶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가족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자아 분할을 수준을 높여주고 이러한 정서적인 과도한 응집, 밀착, 이런 융해 혹은 융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계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건강한 분리된 개체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 모엔이 얘기한 이 가족 치료 모델에서의 핵심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의 가족 내에 가족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 문제의 양상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원가족과 맺었었던 정서적인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해결됐어 하고 떠나왔지만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결된 듯 보이지만 이렇게 달려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핵가족을 이루면서 그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래서 다세대로 그 문제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부모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해결되면 문제가 없지만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뭔가 부모님과의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어때요? 정서적인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그거죠. 내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나하고 관계가 너무 나쁜데 내가 아버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듯이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도망쳤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결혼할 때 우리의 분화의 정도와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 역시 나와 유사한 정도의 분화 정도가 있어요. 그도 역시 그 원가족과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두 개체가 만나면 서로 끈끈하게 다시 정서적으로 막 얽혀요. 근데 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를 가족 내에 누군가, 즉 자녀가 돼요. 자녀에게 막 그 정서적인 문제를 투사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둘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낀 우리 이 아이는 심리적인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원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가정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현상. 그거는 즉 뭐야? 자아 분화가 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아 분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나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아 분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 특징은 뭐냐면 과도한 불안입니다. 과도한 불안인 두 개체가 만나면 과도하게 늘 불안해요. 그럼 과도하게 자기들의 늘 불안감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내에 약한 구성원들에게 그 불안을 다 투사하는 거죠. 그 불안을 다 투사받은 아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게 바로 가족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 자아 분화입니다. 자아 분화. 자아 분화가 잘 되면 실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분화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 정서적인 애착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엄마하고 맺었었던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끈끈한 또는 정서적인 그런 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해결하죠? 엄마 안 계시는데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현재 문제를 반복한다는 걸 통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부모하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많은 부분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 떠내려 보내는 걸 레디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서 하나의 건강한 분화된 개체로 살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라라고 하죠. 원가족과의 문제는. 그래서 그 원가족에서 내가 느꼈었던 그런 문제를 현 가족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걸 하는 걸 통해서 현 가족에서의 그 반복되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분화되지 못한 그런 융합의 문제를 끊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탈삼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제 그것이 이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화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분화 여기 나오죠.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확고한 나 또는 일관된 신념을 가진 나로 사는 거예요. 타인과 분리된 어떤 독립된 자주적인 그런 개체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엉키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엉키지 않고 심리적으로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융합되고 엉켜있고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분화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나로서 독립된 개체로서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이런 나의 상태가 자아 분화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엄마의 기대나 엄마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녹아 있어서 엄마와 나와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이 되어 있어서 엄마가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러면은요 엄마한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아분화가 낮아요. 항상 불안하고 그럼 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자아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개체로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타인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아 분화가 높은 거다. 근데 대체로 이런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자유롭지 않아.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과거의 그런 경험과 과거의 감정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내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아 분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아 분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원 가족에서 분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원 가족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감정이 아까 있다는 거 보셨잖아요. 내가 내 핵가족을 잃었어요. 핵가족을 이루고 있죠. 그럼 핵가족 안에서 자, 요거 삼각관계 들어가기 전에 요 예가 먼저 할게요. 핵가족을 잃었어요. 그럼 핵가족 안에서의 정서적인 가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서 체계다. 정서의 덩어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서들로 얽혀져 있는 하나의 사회 체계다. 그래서 핵가족을 이루면서도 우리가 핵가족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정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과거의 원가족에게서 해결되지 못한, 분화되지 못한 그런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족 안에서는 또 어때요? 과거의 자신들의 문제가 가족 안에서 다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가족의 원가족의 문제가 다시 그들 가정에서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해결되지 않은 객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래서 가족 내에 그런 정서 체계를 미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핵가족 정서 체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혜는 자기의 분화 정도와 비슷한 정도의 배우자를 만나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상처가 많으면 정말 나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보통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무의식적인 끌림이 자기의 상처와 유사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핵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정서들이 막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정서 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가족 정서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분화가 만약에 건강한 분화가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일수록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약간 둘 간에 혼란이 덜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부관계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그럼 부부싸움을 할 때 실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감정은 올라왔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덜 관계가 악화가 되는데 대부분의 분화 정도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수준보다 감정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감정끼리 싸워요. 그럼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분화가 낮아요. 그럼 분화가 낮다는 건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 상태가 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가족 안에서도 그러한 정서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핵가족 정서 체계인데 그럼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핵가족 내에서 내 원가족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왔죠. 가지고 오면은 해결되지 않은 둘 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언제나. 그러면 둘 간에 특히 이제 여기에는 이게 삼각형을 거꾸로 그리면 좋았을 걸. 부와 모가 있죠. 그럼 둘 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감정 체계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누구를 끌어들여서 긴장감을 완화시키냐면은 여기 있는 자녀를 하나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 자녀하고 이런 공생관계를 누군가 맺어요. 엄마나 혹은 아빠. 이렇게 여기 보통 이제 모자 간에 맺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생관계를 맺어요. 그럼 이 공생관계를 맺은 이 안에 끼어든 이 아이는 어때요? 엄마와 혹은 아빠 공생관계를 맺은 그래서 정서적으로 무지하게 융합된 이러한 아이는
물론 이 엄마도 자아분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융합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끼어든 이 아이는 어때요? 엄마하고의 이런 융합 관계가 막 만들어지다 보면 이 아이도 어때요? 자아분화가 되지 못한.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또 핵가족을 만들면 핵가족 안에서의 정서 체계가 서로 분화되지 않은 둘간이 만나서 또 누군가를 끌어들이면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야. 문제를 해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끌어들임으로써 이 둘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둘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긴장감을 가족 내에 누군가에게 전념을 하는 거예요. 걔한테 막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둘 간의 긴장 관계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아이를 하나 끼어들어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긴장 관계를 둘이 아닌 얘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엄마인 경우에 자녀에게 몰두를 해요. 그러면서 둘 간의 긴장 관계를 마치 없는 듯이 보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때 누군가의 우리 부부간의 긴장 관계에 낀 이 상태의 자녀, 그래서 이 삼각의 어떤 형태를 이루는 요거를 삼각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둘 사람 나의 상호관계에 누군가를 끌어들여요. 보통 자녀를 끌어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둘 간에 분화가 잘 안 된 사람일수록 둘 간의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 관계를 엄마는 누군가를 끌어들이면서 뭔가의 자신의 갈등이나 긴장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맺어지는 관계가 이게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분화가 안 된 사람일수록 삼각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낀 이 삼각관계에 낀 자녀는 굉장히 자아가 수준이 낮은 아이들, 그 다음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끼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엄마하고 이런 융합관계가 맺어지니까 이 아이도 자아 분화가 낮은 상태로 이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도 건강하고 부부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삼각관계를 어때요? 아이한테 둘반의 문제를 아이에게 집중시키지 말아라, 끊어라. 당신 둘이 해결해라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탈삼각관계입니다. 자, 이러한 삼각관계 속에 편입된 자녀는 되게 민감한 아이예요. 그리고 출생 순서로 따지면 보통 장녀 혹은 장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들 관계에서 계속 끼이다 보면은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되게 많은 문제를 갖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관계가 되게 나쁜 경우에 엄마가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면 되게 엄마 옆에서 있는 민감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엄마를 많이 위로하면서 엄마의 감정과 엄마의 불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힘들면 나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리고 엄마는 항상 힘든 걸 아이한테 모두 다 투사하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에게 호소하고 의존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잘 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삼각관계에 낀 이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P 쓰다 말았네요. Identified Patient, 즉 확인된 환자라고 해요. 보통 이 가족의 문제는 이 가족이 가족의 상담을 받으러 올 때 누구 때문에 오냐면 얘 때문에 와요. IP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얘가 문제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의 해결되지 않은 거를 삼각관계를 맺으면서 엄마 아빠의 문제를 아이한테 다 투사해버리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학교적 정서체계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는 삼각관계에 아이가 낀다라고 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미성숙한 부모의 그런 어떤 감정들을 누구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누구에게 투사하는 거죠. 그 감정을 아이에게 투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투사하면서 아이가 문제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가족 투사라고 하는 거가 이루어지는 가족 투사를 통해서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삼각관계. 삼각관계는 엄마 아빠가 핵가족을 만들면서 해결되지 못한 거를 핵가족 정서 체계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자기 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누군가를 끌어들인 누군가가 문제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Identified Patient, 즉 IP가 되는 거예요. 확인된 환자가 되는 거죠. 왜? 엄마 아빠의 감정을 다 누구에게 투사했어요? 아이에게 투사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 아빠 한 몸이 되거나 엄마와 한 몸이 되거나 엄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서적인 한 몸뚱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문제를 고스란히 아이가 받아먹은 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부부간에 이제 불안이 막 있을 때는 뭔가 이런 정서, 자신들의 미분화된 정서 문제를 누구한테 투사한다? 자녀한테 투사한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불안을 투사받은 자녀는 어때요? 자기 기능을 잘 못해요. 늘 불안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로서 기능이 저하되고 심리적인 굉장히 문제를 갖게 되고 더더욱이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그런 역기능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족 투사 과정입니다. 자, 원가적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단절된 남편이 부인을 차갑게 거리감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부인은 아이한테 집착하는 거죠. 둘 간의 문제잖아요. 아빠가 원가적으로부터 뭔가 단절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렇게 차갑게 대합니다. 그럼 엄마는 늘 남편한테 늘 뭔가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남편은 뭐 모른 척하고 외면을 하겠죠? 근데 이러한 문제를 엄마는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이러한 둘 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엄마의 갈등이나 긴장이나 불안을 누구에게 집착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죠? 아이한테 집착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네가 아니면 엄마는 죽는다. 너가 잘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집착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아이한테 자신들의 문제를 확 투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게 투사되는 아이는 보통 장녀나 장남일 확률이 높고 굉장히 어때요? 이제 좀 뭔가 미성숙한 예민한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사 과정의 표적이 된 아이,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드 페이션트가 된 이 아이는요, 자아분화가 안 돼요. 자아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이 아이도 이제 질환, 특히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환을 갖게 되고 무능한 이제 그러한 감정 상태를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게 가족 투사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흔히 이제 내가 내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내 가정에서부터 이런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가정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해결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근데 해결된 채로 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벗어나는 거, 도망쳐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서적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삼각관계에 낀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엄마가 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호소하고 있잖아요. 네가 잘 돼야 되고 엄마는 너 때문에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밖에 나가면 친구를 만나도 늘 불안하고 엄마 맨날 전화하면 아이고 죽겠다 막 이러고 그러면 아이가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자, 그럼 이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를 막 케어해야 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로부터 도망가듯이 떠나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정서적 단절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단절된 채로 이제 다시 자신의 가족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가족을 이루지만 이전에 내 가족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미분화된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삶을 현재의 내 삶에서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애착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루는 것인데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아, 이제 난 됐어. 해결됐어.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도망쳐 나온 것.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거. 그래서 뭐 직장을 멀리 얻는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과도한 이제 단절은 이제 과도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삼각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삼각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뭐 일에 몰두한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둘 간에 해결되지 못한 거를 다른 거를 끌어들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삼각관계에 끼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나의 해결되지 않은 가족에서부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달아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얻어서 멀리 독립하고 싶어 한다거나 하는 건데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미 돌아나왔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정서적 단절 이런 특징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도망치듯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핵가족을 만들면 핵가족 내에서도 그런 이전의 정서적인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정서적인 체계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우리의 정서를 투사하게 되고 그 투사를 하면서 삼각관계를 만들고 거기에 낀 자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실은 내 원 가정에게서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지금 현 가족을 살면서도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세대 전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들의 분화 정도가 현재 속해 있는 세대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만들어진 그런 어떤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족 내에 핵가족을 만들면서 그 문제가 정서 문제가 투사가 되고 그러면서 예전의 문제가 반복되고 아마도 그 안에 삼각관계에 낀 자녀가 부모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듯 단절을 했지만 다시 그가 핵가족을 이뤘을 때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즉 미분화된 채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다세대 전수 과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가족 내에 현재의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한 게 머레이 보우엔이 얘기한 가족 체계 이론 또는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행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치료의 목적은 자기 분화예요. 자기 분화. 그래서 현재 나의 그런 분화 수준을 높여서 뭔가 반복되는 삼각관계를 탈피시켜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즉 나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분화될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써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서적인 투사로 인해서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서 이렇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둘 간의 관계에서 얘가 끼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삼각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낀 당신들 문제 안에서 이 아이가 지금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희생양, 속죄양 들으셨죠? 이게 바로 삼각관계에 낀 자녀를 우리가 속죄양 또는 희생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당신들의 자아분화 수준을 잘 이해하셔서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이 독립적으로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이에서 낀 이러한 삼각관계가 해결이 되면서 이 아이가 좀 더 자유롭게 분화 수준이 높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도 나중에 또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다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잘 기능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고 내 가족의 문제가 다세대 전수되고 있는 이런 패턴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래서 현재의 자신의 분화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반복되는 이런 패턴, 삼각관계의 패턴을 없앨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정서적으로 독립되고 불안으로부터 탈피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머레이 보우엔이 얘기한 치료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한 개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즉 자아분화가 잘 된 개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머레이 보우엔이 얘기한 치료 기법은 이거예요. 삼각관계를 끊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보호앤의 가족 치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와요. 근데 자아분화가 되지 않은 가족들인 경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과 사고의 상태가 균형이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감정이 매몰돼요. 그래서 감정과 감정이 매번 싸우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나 가족 문제로 유발시키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족 치료 세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고요. 그제는 무슨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하다 해도 안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면서 이제 막 감정이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보호행 같은 경우에는 가족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분화 수준을 높여주긴다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아져 있는 감정 체계를 낮추고 사고의 체계를 좀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즉, 좀 뭐냐면 합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분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막 감정을 막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이게 문제잖아요. 하다 앉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막 이렇게 감정을 막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호에는. 왜냐면 그렇게 감정을 막 다루는 거는 다시 이 사람들이 분화되지 않은 그런 감정 상태의 그 수준을 더 높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보다 이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 낮추고 사고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계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막 이야기하게 문제를 막 증상을 드러내라 이야기해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서 차분히 가족들과 함께 가계도를 먼저 그려요. 현재의 우리의 가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원가정의 가계도를 그려요. 그 가계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주요 특징들, 그 다음에 문제들,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정보 수집을 다 그 안에 하게 해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서로 감정 표현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서 아주 정돈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계도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계도를 이렇게 들여다보죠. 가계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세대 간에 반복되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고 세대 간에 반복되는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감정을 토론하게 하고 거기서 이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담적 기법들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성적인 방법으로 가계도를 통해서 이들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 분석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한 학자가 바로 보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계도 활용은 하나의 가족 사정 도구이면서도 가족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그들에게 통찰을 주기 위한 하나의 개입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죠. 핵가족의 정서 체계를 다룰 때 그들의 정서를 계속 가족의 구성원 누구에게 투사하면서 걔가 IP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죠? 엄마 아빠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부부 간의 긴장과 갈등은 둘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누구한테 집중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삼각관계를 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갈등이 되게 심한 경우에 엄마가 자녀한테 간섭이 너무 심해요. 뭐 하고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왜 그랬니 어째니까 애가 막 미칠라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가족의 그런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패턴을 확인을 하면 가족치료사 혹은 사회복지사가 자, 어머님 아버님 간에 갈등이 생길 때 이제 자녀분은 잠깐 옆에 잠깐 이제 있으라고 하시고 어머님이 직접 아버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너는 잠깐 옆에 있고 이제 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서 요거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끌어들이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삼각관계를 깨주는 거죠. 고리를 둘 간에 해결할 수 있게끔. 자, 이게 바로 탈삼각화입니다. 자, 그래서 제3자를 두 사람의 관계에서 분리시켜서 삼각관계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둘 간의 문제를 둘 간이 해결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탈삼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이 보호엔의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기법입니다. 둘 간에 맞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잠깐 나가 있어라. 엄마 아빠가 해결할게. 뭐 이런 거죠. 얘한테 어머니 그만 집중하시고 그러실 때마다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야지만 이 아이도 잘 분화되고 둘 간의 문제를 잘 통찰하면서 둘도 스스로 원가족에서 가계도를 통해서 스스로 분리가 되고 아, 그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엄마들 아까 막 울었던 엄마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아, 그랬구나. 엄마를 이해하고 레디고 시킨 거예요. 떠나보내고 흘려보내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걸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내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에서 서로 같이 서로 둘 간에 풀어야 될 것들 둘 간에 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자녀에게 내가 집중했던 거는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한테 자꾸 보내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면서 자녀를 잠깐 이렇게 멀리 띄워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부모가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각관계를 탈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머레이 보웬의 이제 가족 치료 이론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티어의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사티어 같은 경우에는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가족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티어의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 모델은 성장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가족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 근데 어떤 경험이에요? 예전에 좋았던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지금 현재 그 경험, 예전에 좋았던 경험을 다시 반복하면서 가족이 그런 어떤 문제, 특히 정서적인, 우리가 이 가족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 물리적인 문제나 뭐 경제적인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가족 내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러한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보면 정서적인 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티어도 정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가족들은. 근데 그 정서를 조금 더 좋은 정서를 경험하고 가족들이 나누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가족이 회복되고 가족이 그거 회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족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 또는 성장 가족 치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티어가 가족 문제를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가족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요, 가족들 구성원들 나름대로요, 자기만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보면은요, 그럼 뭔가 그들만의 의사소통에 뭐 되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다는 거는 쉽게 어떤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의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빙빙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뭔가 내면의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표면적인 것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뭔가 이러면서 가족 내에는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가족 내에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 가족이 뭔가 회복이 되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았고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의사소통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의사소통이 그냥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우리의 의사소통은 나의 전 내면 아래에 있는 자아 존중감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 셀프, 하고 연결이 굉장히 되어 있어요. 내가 높은 그런 셀프 이스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막 이러지 않아요. 솔직하게 나를 표현해요. 내가 부족해도 솔직하게 표현해요. 근데 자아 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어떨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쩔까? 그래서 항상 뭔가 피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비난하는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법이 실은 의사소통 때문에 이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의사소통 이면에는 그들의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봅시다. 사티어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깊이 있는 그런 깊이 있고 솔직한 교류를 경험할 때 가족은 변한다,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즉 잘 의사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의사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좀 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가족 치료의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소통의 문제는 뭐와 관련이 있더라? 자존감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솔직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끔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가족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족을 치료하는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파괴적인 의사소통은 역기능 가족의 주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려면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 혹은 상호작용이 바뀔 수 있다. 그럼 가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티어의 견해입니다. 자, 이 표는 자, 그래서 사티어의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에서는 사티어는 의사소통은 개인의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의사소통을 좀 더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티어가 의사소통에는 기능적인 의사소통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문제가 되는 의사소통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의사소통 유형을 얘기를 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회유형 또는 아첨형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난형이죠. 그 다음에 초이성형, 산만형, 혼란형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의사소통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나,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상황. 우리가 일치된 좋은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결국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나도 존중하고 너도 존중하고 상황도 무시하지 않은 채 상황도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일치된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또는 너를 존중하지 않거나 또는 상황을 무시하거나 이러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어느 정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느냐를 알아보게 하고 그들의 있는 내면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보다 좀 더 기능적인 즉 나와 너를 존중하면서 상황도 존중하는 일치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 사티어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실은 제가 영상물 하나를 띄워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그냥 권유만 할게요. 자, 대신에 요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회유형, 아첨형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첨하는 거죠. 거부될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 이 사람들은 나는 안 돌봐요. 상대방을 돌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을 약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숨기는 사람들. 뭔가 상대방에게 거부될까봐 무서워서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회유 또는 아첨형이다. 이런 자세를 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거죠. 이제 엄마 아빠 대화할 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얘 아빠 알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가 있어.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거고요. 아유, 얘네들이 아유,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엄마. 자, 그 다음에 비난형은요. 이거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 존중, 너 무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삿대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가 잘못했잖아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자기 주장 되게 강하죠. 지배적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이런 건 다 너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되게 통제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도 실은 내적으로는 되게 자존감 상태가 높지 않아요. 낮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나도 존중받으려면 너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아, 네가 그랬구나. 아, 나는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말 일치된 의사소통이고 서로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나도 존중하고 당신도 존중하는 의사소통. 그런데 비난형은 아니야. 너가 잘못됐어.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너는 잘못된 거야. 라는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얘기를 안 듣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엄마 아빠의 역할극 다시 돌아갈게요. 아우 여보 아니에요 아니야. 아우 얘들아 응 아니야 들어가 있어 엄마가 얘기할게. 아유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래 여보. 뭐라고? 내가 쟤네들 뭐 어떻게 몇 시까지 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아빠 소리 지르죠. 아빠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엄마는 회유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난형. 그다음에 초이성형은 나도 너도 다 필요 없어. 뭐 감정 따윈 필요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무슨 근거에 의하면 보통 이렇다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감정 교류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감정 표현이 전혀 잘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 이런 사람들은 내면으로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 상처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정서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늘 객관적인 척, 늘 뭐 이성적인 척 하는 그러한 의사소통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목소리 톤 낮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감정 교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사소통은 나도 존중, 너도 존중, 상황도 존중하고 감정을 잘 교류하는 거예요. 한데 이 사람은 감정 교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산만형은 뭐냐면 나도 존중하지 않고 너도 존중하지 않고 상황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거죠. 되게 봉창을 두드린다. 쟤 뭐야? 뭐 이런 취급받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주변에서? 자, 이런 사람들이 혼란형 또는 산만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되게 상황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부적절하게 톡톡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점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내적 감정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이미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튀고 싶어갖고 상황에 맞지 않게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주목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사소통은 상황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맞지 않게 막 그래요. 뭐 부적절한 얘기를 함으로써 좀 튀고 싶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인데 이런 사람 내부는 자존감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를 할 때 가족 문제를 사정할 때 가족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존감 정도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높은 자존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당합니다. 거부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팔짱을 끼고 초이성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분위기에 안 맞게, 상황에 안 맞게, 또 때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때로는 아첨하는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존감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올바른 의사소통을, 일치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7페이지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 자존감의 수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티어의 경험주의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족 사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 조각이에요. 가족 조각은 사정 방법이기도 하지만 개입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가족 조각은 우리 뒤에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자, 요런 거죠. 여러분들 가족의 지금 상호작용 형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가족이 지금 상호작용하는지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지금 아빠가 되게 셋이 융합되어 있고 아빠가 되게 소외되어져 있네요. 지금 아빠를 비난하고 아빠는 정말 외톨이고 엄마와 두 모녀가 아빠에 대한 이런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네요. 이거를 몸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은 얘는 집을 나갔네요. 얘는 나 싫어 싫어. 몰라. 닭갈비기 싫어하고 이제 관심 없어요. 자, 둘째 딸은 집을 나갔고 큰언니는 관심 없고 거기에 낀 막내가 삼각관계에 지금 끼어 있죠. 엄마 아빠 원투하고 있는데 이 안에 끼었어요. 얘가 IP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이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족의 현재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걸 가족 조각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가족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사티어 가족치료연구소인데요. 이분이 지금 사티어 가족치료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이제 소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가족, 지금 여기는 이제 가족 치료 상담 받고자 하는, 수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모의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할 수 있다. 아마도 이분이 이제
대상자가 되셔서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형상화 시켰어요. 뭐 엄마가 여기 있거나 아빠가 여기 있거나 뭐 나는 여기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족을 형상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현재 우리 가족의 상호작용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가족 조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간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몸을 이용해서 다 같이 상호작용 양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보셨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가족 조각은 가족 구성원들과 뭐 물건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형상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이런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현재 모습이 이래요라고 형상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삼각관계도 있고 동맹 갈등이 다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삼각관계 여기 있죠? 삼각관계 있죠? 여기 동맹 있죠? 여기 갈등 관계 여기 보이죠? 여기 갈등 관계 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에 이런 것들이 시각적, 감각적, 상징적으로 구체화되어 묘사될 수 있는 좋은 가족 사정 도구이기도 하고 치료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이 지금 현재 이렇구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구나. 가족 문제를 사정했죠. 자, 그런 다음에 가족 조각을 하고 난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 여러분들의 현재 가족 모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감정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얘가 너무 힘들겠어요. 언니는 그냥 무시하고 사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자기의 자신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가족 구성원들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견 같은 것들을 물어봐요. 가족 조각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습이 그럼 어떻게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보시겠습니까? 즉 다시 한번 가족 조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서로 뭐 가족이 이제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원 안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는 둘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 자식들은 엄마 아빠와 이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족 조각을 통해서 가족의 문제도 사정할 뿐만 아니라 개입을 하기 위해서도 가족 조각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가족 조각에 대해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또 피드백이 끝나면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재 조각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는지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이때는 가족 조각이 하나의 계획 기법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가족 조각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티어의 경험주의적 가족 치료는 이제 자아 존중감을 좀 향상시키고 그걸 통해서 일치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이런 거 합니다. 좋았던 가족 경험을 회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의 장점이나 자원을 찾아서 가족의 존중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역기능적 가족 의사소통을 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일치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중감도 높아지고 좀 더 일치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사티어의 가족치료 모델은요, 되게 예술적인 모델이에요. 자, 사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게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또 사티어 같은 경우에는 명상도 막 시켜요. 그래서 사티어의 뭐 책 중에는 유명한 명상록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눈 감고 상상해 보게도 하고 그림도 그리게도 하고 뭐 사물로 표현하게도 하고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예술적인 것들을 활용하여서 가족의 좋았던 경험을 나누고 좋았던 경험을 되짚어 가면서 그 경험으로 회복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표현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점이나 강점 같은 것들을 이 가족이 찾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게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좀 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치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일치된 의사소통은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치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불일치된 것들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느냐. 아첨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나를 돌아보세요. 자신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알려주고 너와 타인은 평등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외부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나의
소리에 집중하고 나의 소리를 낼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하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비난형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인 무시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무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욕구를 채울 수 있게 그런 갈망들을 욕구를 채울 수 있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나 스스로 당당한 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나로 살 수 있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회나 훈련을 통해서 타인 비난을 멈추도록 하는 거고 초이성형 같은 경우에는 내적 불안이 많아서 되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성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감정의 소중함을 이해시키는 거죠. 감정을 자신이 내면 깊숙이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끌어올려서 표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감정과 사고 수준을 균형을 맞춰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만형은 이제 이 사람들은 되게 그거예요. 타인의 감정,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그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행동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뭔가 이제 좀 더 일치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들 보면은 다들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열망들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충족시켜 나가는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의사소통에서 조금은 변화될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한다거나 또 표출을 통해서 요것들을 조금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일치된 이런 의사소통을 조금 일치된 의사소통으로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티어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호앤과 사티어의 가족치료 이론에 대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많이 소개됐으니까요. 잘 열심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가족치료 과정과 개입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